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세가 오르려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더 빠지려는 것을 버티기 위해서 저러는 건지 비트코인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만 달러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큰 변화 없이 말 그대로 좁은 박스권 범위 안에서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별다른 긍정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바라보고 있으면 여전히 어질어질하지만 큰 판때기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런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많은 변화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CBDC 혁신과 관련해서 어쩌다 보니 가장 선두에 서게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글로벌 데뷔를 마친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중국인민은행이 시험 대상 지역을 기존 11개 지역에서 23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31개 성과 자치구 가운데 15개 지역에 분포돼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상용화에 앞서서 테스트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느라 한창인데 뒤에서는 이렇게 블록체인 혁신을 공산당 주도로 나름 시스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스터카드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스터카드가 사실은 암호화폐 업계의 설계자 가운데 하나고 세력 중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곳이다. 이런 내용 며칠 전에 짚어봤었는데 마스터카드가 이번에 공략하기로 낙점한 지역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입니다. 중동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 건데 상대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의존도가 낮은 지역을 공략 지역으로 찜했다라는 게 우선 눈에 들어옵니다.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최종적인 승자는 진짜 러시아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들이 몇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부터 정비 작업을 한다라는 이유로 독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가스관 노드스트림 1을 걸어 잠근 상태인데 이걸 재가동하는 거 보장 못한다 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계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제 위기 국면에 들어선 독일을 향해서 위협 시그널을 날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바뀌면서 우크라이나와 터키, UN 등과 함께 4자 회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의 핵심 열쇠, 키는 러시아가 쥐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은 더 가까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시장은 의미 있는 랠리 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관련된 부분들, 거시경제 변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둘 정말로 세계 질서의 재편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CPI 충격에도 불구하고 다시 2만 달러 위에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2만 달러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랠리를 벌이기라도 하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답답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 분석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하방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19,500달러 부근에서 변동성이 있지만 이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약간의 하락을 더 보일 수도 있지만 더 높은 저점이 지속되는 상황을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7월에 추가 호텔을 하더라도 19,500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2만 달러 위로 올라설 거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19,500달러 지지를 유지해야 하고 CPI 발표 이후에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짤막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앞서 크레더블 크립토의 전망처럼 추가적인 후퇴를 할 가능성이 생기더라도 19,500달러에서 지지를 받은 뒤에 다시 2만 달러 위로 반등하는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비트코인이 크게 가격 폭락을 겪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도 거시경제 악재를 직접적으로 소화해내면서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미있게도 비트코인을 1개 이상 가진 주소수는 역대 최고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2만 달러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비트코인 1개 이상 보유 주소수는 88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나름의 저가 매수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런 상황을 느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1%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CME 페드워치만 보더라도 오전 영상 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79%를 보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80%를 아예 돌파해버렸습니다. 41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 이 타이틀 하나가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이제 2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분위기가 갈린다라는 점은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금리 리스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상대적인 충격도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8일 새벽 3시 반까지는 지금의 이런 모호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긍정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여파를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강대국으로 도약을 했지만 정작 러시아는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러시아의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마다 6월 러시아의 경상수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6월에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대체로 0에 가까웠습니다. 플러스여도 100억 달러 미만이고 마이너스여도 0에 가까웠던 상황. 그러니까 해마다 6월에 러시아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러시아는 무려 2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아무리 러시아 제재를 외쳐봤자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필요한 나라들의 수요가 상당히 명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쟁 리스크가 이런 수요를 더 자극한 결과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가지고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쏠쏠한 재미를 챙기고 있는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에너지 위협도 역시 고조시키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7월 11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정비 작업을 이유로 내걸면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 노드스트림 1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현재 노드스트림 가스관의 핵심 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사실상 재가동이 언제 될지 보장 못한다 있다고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동계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는 상황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압박도를 높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마무리하려는 나름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다른 한편으로는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만 보면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수확된 곡식의 수출 여부를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우크라이나 지역을 장악한 러시아가 협상단에 참여해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UN 등 4자 협상을 통해서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공동조정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흑해 봉쇄로 촉발된 국제 식량 위기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러시아가 지금 키를 잡고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전쟁이 어느 순간 갑자기 종식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의 휴전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함께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공동조정센터를 이스탄불에 만들고 우크라이나 선박이 곡물선과 화물선을 안내한다. 러시아는 곡물과 화물이 이동하는 동안 공격하지 않는다.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세계 최고 식량 창고인 우크라이나가 다시 식량 수출을 재개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밥상 물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궁금한 지점은 대체 푸틴의 노림수가 어디까지 뻗어가 있고 어느 선에서 이 전쟁 리스크를 해소시킬 생각,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인데, 이건 바이든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멘트를 나누고 공개할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히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성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말이지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지역을 기존의 11개에서 23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름의 호평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신화통신은 올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디지털 위안화는 눈부신 성공을 거머쥐었다. 디지털 위안화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스마트 계약의 유틸리티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가 또 꽤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5월 31일 기준으로 중국의 소비자들은 누적 거래 2억 6,400만 건을 통해서 830억 위안, 그러니까 123억 5천만 달러 규모를 CBDC를 통해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CBDC 친화적인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져다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 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블록체인의 핵심 특징과 비교해서 바라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정보에 대한 통제에 반대하면서 탈중앙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을 공산당의 목적에 차용시키면서 모든 것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탈중앙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기록된 정보를 통해서 인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오웰이 언급했던 빅브라더가 생각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정말이지 블록체인 시대 1세대 빅브라더는 어쩌면 중국 공산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적용과 개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상황은 미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쉽지 않아 보일 정도로 선두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CBDC 선도국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공산당 주도로 강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2019년부터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이 이제 올해 여름부터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까지 이제 계획이 있다라는 점을 밝힌 상태니까,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중국은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꽤나 앞줄에 서 있는 것, 분명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앞으로 중국이 블록체인 시대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시가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 경제 발전 14차 5개년 계획에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져 있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NFT와 메타버스, 웹3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블록체인 시대의 핵심 컨셉을 모두 차용하면서 동시에 돈이 되는 컨셉을 모두 산업화시키겠다, 이런 나름의 야욕이 담겨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2025년까지 디지털 기업의 NFT 거래 플랫폼 구축과 NFT 등 기타 자산의 디지털화, 디지털 자산 권리 보호 연구 등을 지원하겠다, 이런 점을 명시했고, 동시에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25년까지 메타버스 사업에 2,5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디파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나 언급은 없었지만 디지털 금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CBDC를 통한 금융 혁신에 방점을 찍고 거래, 지불, 정산 등을 개선하겠다, 이런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비트코인을 탄압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기본 놀이터가 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엄청 적극적이라는 점은 많은 생각거리를 안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죽이고 대신 위안화 CBDC로 블록체인 혁신을 일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제시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공산당 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 이 BSM만 보더라도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등 민간 블록체인 플랫폼과 협업을 맺고 있고, 그만큼 중국은 공산당이 키를 쥐면서 동시에 민간의 혁신도 품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역시 결국에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점에 방점을 찍고 바라보고 있는데, 다만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이라기보다 이 화폐의 역할은 디지털 위안화에 아예 몰빵을 시켜버릴 가능성이 높고, 다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도 마스터카드가 아주 재미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중동 암호화폐 거래소 파섹과 파트너십을 맺고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블루오션 시장을 잘 공략하려는 전략으로도 평가받을 만한 게,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 인구만 9,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금융에 대한 장벽을 낮추면서 신흥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들겠다. 여기에다가 지금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스까지 얹어버린 겁니다. 이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완벽에 가까운 시장으로 지금 인도네시아를 선택을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도 동남아의 경우에는 여전히 핀테크에 대한 의존보다 기존 레거시 금융의 지배력이 훨씬 더 강력한 시장이기 때문에 마스터카드가 왜 인도네시아를 공략 대상으로 선정한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흐름, 이 시장은 참 어수선하지만 시장을 설계하는 존재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효성과 관련해서도 의외로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효성그룹의 미국 법인인 효성아메리카가 곧 출시될 앱스토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를 위해서 효성아메리카는 미국의 비트코인 포스 업체 디지털 민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성아메리카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ATM기 17만 5천 대에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등의 즉시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효성이 미국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어떻게 이런 의미 있는 소식의 주인공이 효성이 된 걸까, 이런 질문이 우선 들었는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효성아메리카는 미국 최대 ATM 제조업체이면서 이미 2014년에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 별관 지하에 비트코인 전용 ATM 기기를 설치했을 정도로 나름 이 시장에 선도적으로 들어왔었고, 이 산업을 선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의 일상화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꽤나 의미부여가 큰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다, 이게 또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일구는 결과라서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